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멀티 기기가 마련이 안 되어져 있어서 제가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할 거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메타버스 스쿨 혁명의 저자 김은영이고요. 그 이전에 2019년에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라는 책이 있어서 이 교사 30년 하는 동안에 제가 어떠한 새로운 그 생각을 하고 꿈을 꾸면서 교사를 했는지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 특히 코로나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어떤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 대안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사회사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교육을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바로 이 메타버스 스쿨 혁명입니다. 이 책의 볼륨이 한 34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는, 책 안에는 제가 꿈꾸는 모든 이러한 삶의 초월적인 아이디어들, 그야말로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래 우리가 메타버스, 여러분들 뭐 요즘에 너무 화두가 되어져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래픽 2개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저예요. 이게 제페토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의 그 저의 아바타입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파자마 상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서비스가 네이버에서 개발을 했고, 원래 이 네이버 제페토는요 코로나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스노우 기능 아세요? 사진 찍으면 막 토끼도 되고 이러는 거 애들하고 한번 해보셨죠? 그 기술팀들이 이 제페토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 놀 수 있는가 해서 이러한 게임형의 메타버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게임하고 다른 이유는요, 소셜, 사회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이 사회가 형성될 뿐만이 아니라 토큰이 사용이 되어져요. 네이버는 잼이라고 하는 토큰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 달러로 통용이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패션이에요. 패션. 우리 여기 사진작가 스님도 오셨는데 패션이 남다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입는 옷들을 디자인을 해서 놓으면 그걸 사람들이 와서 클릭을 해서 사게 되는데, 여기 저의 아바타는요 아직 옷을 못 사 입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를 못해서 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귀걸이 같은 걸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귀걸이 상점에서 이 제페토 내에 연락이 오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서 서비스 귀걸이 하나 주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살 수 있도록 그걸 클릭하면 나에게 주는 선물을 클릭하면 쇼업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또 다른 귀걸이를 살 수 있도록, 이를테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바로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모바일 내의 메타버스는요 사실 상업자본이 가장 큰 그 핵심입니다. 돈을 쓰고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점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페토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구찌 매장에 먼저 갔어요. 저도 옷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구찌 매장에 가가지고 4,000원짜리 신발을 먼저 하나 사 신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결제를 못 해가지고 못 하긴 했는데, 그래서 항상 슬리퍼에 그 잠옷 차림으로 다녀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제가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그냥 팬티만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바타의 그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곳을 하나의 사회로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라고 이 MS에서 만들어낸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아예 학생들이 온라인 시스템이 되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거기에다가 그 블록을 쌓아서 학교를 짓고 그쪽에서 졸업식도 하고 등교도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 해서 이 디지털 메타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떴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뜨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로블록스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게임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직접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들고 파는데 그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도 연봉이 1억이 넘어가요.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학교를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애들 학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그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우리의 행복의 공식이었잖아요. 근대화 이후부터.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코딩을 잘하고 이 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 생산에 능력이 있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제가 수능이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입시 제도의 그 감각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왜 대학 가는 게 의미가 없어진 세계라는 것이죠. 이걸 보시면 이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디지털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모두 그 메타버스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개발자들이 디자이너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그리고 마케팅 팀들 해가지고 그 스토리텔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100여 명의 상상력이 집결이 됩니다. 이 포트나이트는 그런 걸 무슨 게임이라고 하죠? 사람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잠깐 전쟁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잠깐 노는 휴식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래퍼예요. 미국에. 이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을 20분인가 했는데 한 번에 230억인가를 벌었어요. BTS도 여기서 공연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BTS도 한 130억인가 그 20분인가 10분 서비스 동안에 걔네들은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뮤직비디오 잠깐 틀었는데. 그래서 그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무엇이냐면 소셜이에요.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관객들이거든요. 근데 공간이 우리는 다 어디를 밟아야지 걸어가요?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디든 내가 상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바다도 갔다가 땅도 갔다가 그래서 이 트래비스 스캇의 이 뮤직비디오가 포트나이트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리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읽어보시면 위버맨쉬, 거인, 초인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회의 틀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돼서? 빅 사이즈. 거인이 되어서. 근데 이 바로 트래비스 스캇이 바로 그런 거인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걸어 다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욕망하는 이 모든 세상을 누구의 것으로 누구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나의 것으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마고라는 그 문화살롱 카페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간포에 와서 마고 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유니크한 거죠. 독자적이에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섞이면서 어울려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신 수자 선생님의 세계관. 아,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 사람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 문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간포가 지역적으로 많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멀잖아요. 도시권과는. 근데 도시에서 우리가 도시까지 가서 살 수 없는 많은 물건들을 같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어. 이 모든 자기의 생각 그리고 가끔 일하시던 분들이 와서 노래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이러한 무대도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세계관에 의해서 바로 이 마고 사장님의 세계관과 그리고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만의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리얼월드의 메타버스, 내추럴 메타버스예요. 우리가 메타버스가 지금 뜨는 이유는 오로지 상업자본에 의해서 디지털 컨텐츠가 돈이 되기 때문에 막 몰리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뜨고는 있지만 원래 원천적인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말의 뜻도 메타는 초월하다, 버스는 유니버스, 초월된 세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 절에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불교 다니세요? 마하반야 바라밀, 그거 마하반야 바라밀 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의 마하는 이 메타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불교적 용어로는 삼천대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타의 초월적인 그러한 세계는 하나의 음속적인 관념이에요. 음속도 엄청 빠르죠. 그런데 마하는 광속입니다.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이상을 이 부처님이 조망하고 있죠. 여러분들 서유기를 읽어보시면 손오공이 막 깝죽대죠. 그래서 부처님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어디를 갔어요? 부처님이 안 오죠. 그래가지고 혼자 그 오줌이나 한번 싸고 쉴까 해서 딱 쉬를 했는데 그게 부처님 손가락에 기둥에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메타버스의 세계도 어디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내추럴 메타버스. 다 우리의 두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페이스북이 그 회사 이름을 바꿨죠. 뭘로 바꿨죠? 메타로 바꿨죠. 이 메타로 바꾼 이유가 이 주커버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이신가요? 네네네. 중학생 아이들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얘기를 금방 왜 했었죠? 중학생 얘기야. 메타? 주커버그가 중학교 때에 내가 이렇게 그러한 저기를 만들어서 아바타와 같은 것들과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혼합된 세계를 만들면 너무 좋겠다는 걸 꿈꾸었대요. 자기가 상상한 거죠. 그걸 어때요?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오큘러스 퀘스트로. 그래서 이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VR 회사를 거기가 엄청난 적자에 손해에 재판에 그거 인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인수를 했고 VR, AR. 여러분들 VR은 이걸 쓰는 거고 AR은 옛날 포켓몬스터 길거리 다니면서 사냥한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VR을 쓰면은 일단 VR을 딱 쓰면은 그때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 너무나 리얼하게 처음에는 좀 그걸 기시감이라고 하나요? 이게 다리가 좀 이렇게 울렁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홈 오피스도 만들고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 시기에 이 오큘러스 퀘스트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당연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놀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하죠. 선생님 데이트 하시나요? 결혼하셨나요? 그래요? 데이트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 현실에서 어머 데이트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손도 잡고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이 VR을 쓰고 그쪽 플랫폼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플랫폼 내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 VR 개발자 젊은 친구가 하나 대전에서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해하더라고요. 어느 날 만났는데 그래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 VR에서 만난 아바타로 만난 여자가 일본 남자하고 자기하고 동시에 사귀었대요. 그래서 이를테면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아바타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싶지 않아요? 이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되는 거죠. 그 아바타 내에. 아까 그 제페토에서 걔 이름이 핫핑크예요. 제 아바타 이름이. 핫핑크를 보셨지만 거기에 제 감정이 이입이 돼서 제가 구찌 매장 가서 그 구찌 매장을 갔다는 것도 평소에는 갈 수 있겠어요? 너무 좋다 했는데 구찌 신발까지 신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연애는 몰입이 더 된대요. VR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각한 건데 이 VR을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 제런 러니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제런 러니어는 어려서 엄마가 그 홀로코스트 있죠. 유대인인데 가족들이 몰살하는데 엄마만 살아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엄마가 유대인들 그 교육 아시죠? 유대인 교육에서 핵심이 뭐예요? 돈을 벌어라. 걔네들 엄청 돈 벌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너의 자유를 위하여.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제런 러니어가 지금 60대 중반 정도,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때도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상당히 벌으셨는데 급사하셨어요. 근데 거기 충격이 너무 셌던 거죠. 그래서 애가 1년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열 올랐을 때 애들 헛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애들 막 헛소리 하잖아요. 이게 바로 환각이에요. 열에 의한 환각, 뇌가 오작동 막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런 러니어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 그러한 병중의 환각 체험을 통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그렇게 내가 현실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것을 디지털화한 게 그거인데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제런 러니어의 연구소가 있는데 주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손발에서 모두 몇지 동물이죠? 사지동물이죠. 사지동물. 그런데 육지동물, 전갈 이런 아이들을 아바타로 만들어 놓고 그걸 VR로 연결을 해서 나는 사지인데 육지동물처럼 걷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새로운 세계를 또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제런 러니어는 이 디지털계의 철학자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짓을 해. 그러면 문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불교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러한 교육이나 공부에서는 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늘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깨어 있어요? 못 깨어 있어요? 못 깨어 있고 일단 게임을 하더라도 어때요? 중독적으로 하죠. 이것이 그 좋다 나쁘다 자기 판단이 서지 않고 아직도 철학도 없는데 그냥 남이 좋아하는 걸 따라하는 거 우리가 이걸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제런 러니어는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우리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여기 중학교 선생님들 지금 3분 오셨는데요. 여기 간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서울 쪽에 있는 아이들 상담이 저는 대전에 사는데 엄청 의뢰가 많이 와요. 특히 강남 쪽 아이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성매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 낚는 아이들은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 만나면 안아줄게. 니네 엄마도 바쁘잖아. 그러니 내가 너 손잡아주고 내가 너를 꼭 안아줄게. 막 이러면 남자아이들이 정말 바로 옆에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카톡이 와서 애가 저기 하는데 완전 몰입도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금방 그 여자아이라는 가상현실 속으로 쏙 빠져버려요. 얘네들은. 왜냐면은 자기가 원했던 어떤 편안함 또 그리고 누군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특히 코로나로 다 단절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갈망이 무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대전에 그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대전에 있는 이러한 그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 같이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뇌과학 프로그램 그리고 명상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자 해가지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디지털 메타버스라는 것은 바로 이 게임이랄지, 그리고 제가 매일 페이스북 하거든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그것도 메타버스예요. 그거조차도.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거.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오늘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올리겠죠. 근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 호응이 좋았다고 할까요? 시큰둥했다고 할까요? 제가 했을 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써요? 완전 끝장났다. 진짜 좋았다. 먹을 것도 엄청 많았거든. 막 이러면서 쓰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누가 재현한 것만 믿어요? 내 입으로 내가 이야기한 것만 믿죠. 그리고 지금 사진을 막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아무 사진이나 올릴까요? 내 보기에 가장 예쁜 사진을 올릴까요? 나 보기에 나만 예쁜 사진을 올려요. 여러분들 얼굴 찡그러진 것은 전혀 상관하지를 않죠. 그러니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어때요? 거짓의 세계예요? 진실의 세계예요? 그 또한 거짓의 세계예요. 근데 그것을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해보면은요, 카카오톡이나 SNS 끊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열불나서 못 보겠다는 거죠. 다른 집은 맨날 소고기 먹는데, 아니 왜 그렇게 우리는 소고기를 찍어 올리죠? 인스타그램에 소고기 먹었다 이러면서. 그래도 결과물은 똑같은데요. 그죠? 그걸 먹으나 시래기국을 먹으나 어찌됐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가상세계는 다 그 메타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막 쓰면서 진짜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멍 때리고 딱 앉아 있다가 등산을 갔어요. 근데 그 등산 가는 길에 뭘 발견했냐면 상술인가 도토리, 개가 떨어져 있는데, 도토리 뚜껑 보셨어요? 위에? 산 같은 게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그런 걸 프랙탈 구조라고 하거든요. 자기복제 능력인 거죠. 근데 그걸 딱 본 순간에 불뚝 부처님 머리가 생각이 나고, 부처님 머리 외에 다른 거 보면 또 부처님이 막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진짜 이 삼천대천 세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나는 이거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볼품없는 짓인가.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막 뭔가를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안다라는 것도 사실은 저의 알미 아니죠. 이 세상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그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 뭐 이 핸드폰 같은 뭐가 나왔대요. 네, 근데 그게 극비라서 그 공개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짤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역사 선생이었는데 이 역사가 반복이 되어져요. 반복이. 그래서 이 세계가 계속 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내가 까부는 거죠. 이건 나만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생각한 거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것을 딱 생각한 순간에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 도토리의 세계예요. 제가 요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위에 보시면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 선물해 주신 그림이에요. 운보 김기창의 바보산수 초기 그림이고, 이 비단 채색화인데 가끔 멍 때리고 있을 때 이 그림을 보게 돼요. 그 소파 맞은편에 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바로 이 소라는 것은 일종의 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끌고 가는 건 우리 또는 우리 문명인 사람이고, 그리고 소는 하나의 문명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바로 이 도토리 속에서 오히려 도를 따라가는 인간, 이렇게 변환시켜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메타버스라는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를 두 개의 세계로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관련 그런 메타버스고, 하나는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 메타버스 이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자기만의 생각과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그 우리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카페 뭐였죠? 이름이? 아르볼 카페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 작은 공간 5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굳이 선택해서 그 안에 본인이 원래 주업인 사진작가의 일, 사진 작품과 그리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차 이러한 것들로 본인의 세계를 구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누가 너는 거기다 해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누가 선택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미래 교육에.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들 지혜를 우리가 증득한다 이야기할 때 지혜라는 것은 지는 선택할 지자예요. 그리고 해는 무엇을 한다? 결정하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죄송해요. 너무 늦었네요. 네, 30년 전에 했어야 됐는데 선생님을 제가 선택을 했죠. 딱 선택을 하고 선생님과 결혼을 이 남자네 선택했죠. 그리고 뭘 결정해요? 결혼해야지 결정해요. 그러면 제 삶은 지금의 남편과 또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글을 쓰는 작가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결혼, 선생님 과목이 뭐세요? 체육. 저는 그러면은 아마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하는 여자, 보디빌딩 말고 뭐라고 하던데? 뭐요? 머슬러? 네, 머슬러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하는 김은영이 아니라 이 머슬러 무대에 서 있는 반짝반짝 비키니 500만 원짜리 입은 저를 보셨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삶은 다르게 변화가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과 남편을 선택한 것이 달라졌잖아요. 뭐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이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게 미래교육의 너무나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이 디지털 메타버스와 내추럴 메타버스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중요한 게 똑같은 게 뭐였어요? 우리의 상상력. 디지털 메타버스는 이 회사, IT 기업의 개발자들의 상상력에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디지털 메타버스는. 그런데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상상력이 있죠. 이것은 뭐예요? 내추럴 메타버스. 그러면 디지털 메타버스와 내추럴 메타버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한테 무엇을 안내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마고의 세계는 이러하고 그리고 아르볼의 세계는 어때요? 좀 더 스물하고 좀 더 압축되어진 세계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 둘 중에 뭐가 옳아요? 그 둘 중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죠. 분별할 수 없어요. 다만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래교육의 화두들이 나왔잖아요. 상상력, 자발성, 독립성, 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미래교육의 엄청난 화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영수 사과로 교육을 받아왔죠. 이것은 다 쓰레기예요, 이미. 왜냐하면은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게요. 토마토 나무에서 토마토가 열린다. 맞다. 1번, 틀리다. 2번. 맞다. 손 들어보세요. 1번. 그리고 틀리다. 2번. 네. 저기 학생들이 좀 지지나예요. 이 손을 들어도 선생님은 한 번에 탁 뜨셨잖아요. 막 컨닝 하면서. 지지나 그룹은. 네, 선생님 왜 토마토 나무에서 토마토가 열린다라가 정답인 이유가 뭐죠? 실제로 본문에서 봤어요. 토마토가 거기에 열려 있어서.
아, 토마토를 나무처럼 키워서. 그렇죠. 네, 틀린 이유가 뭔가요? 정덕희 선생님? 나무가 아니고 네. 채소? 근데 두 분 다 틀리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15살 때, 제가 지금 55이에요. 그러니 40년 전에 사이언스라는 그 과학 잡지를 봤는데 포테이토가 나와 있었어요. 위에는 토마토 열리고 뿌리에는 그 감자 열리고, 지금 이거 수경재배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토마토 나무에서는 토마토가, 그러니까 나무라는 개념을 그냥 이제 토마토 식물로 저기 하자면, 토마토에는 토마토가 열린다는 건 이미 지식이 아니죠. 틀린 오답이죠. 그래도 여전히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벼에서 달리는 열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생체 바이오, 여러분들은 이쪽 지역은 그래도 조금 적인데요. 저는 대전에 카이스트 박사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그 그룹핑을 하죠. 그런데 완전 놀라워요. 완전 놀라워. 제가 정말 놀란 건 그 이끼 있죠. 그 미생물 이끼에서부터 산소 만들고 거기서 생약 만들고 이래서 어마어마 한 번에 그냥 1000억짜리 창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애들 국영수사가 배워가지고 그 좋은 대학 가서 애들 저기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걔네들은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를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상상력이 매우 뛰어났어요. 그 공부 잘해서 온 친구들이 온 친구들보다 창업해서 나가는 친구들은 상상력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가 제런 러니어가 VR 만들었는데 환각 체험을 했다고 그랬죠. 이 환각 체험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약 먹을 때 환각 체험 되나요, 안 되나요? 환각 상태 있잖아요, 마약은. 근데 이제 이게 중독인 것은 마약을 먹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이 마약 환각 상태에서 사람 죽였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자기가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마약 환각은. 그런데 이러한 그 자기 스스로 만드는 환각, 그게 뭐냐면 선승들이 뭘 하냐면은 그 수도를 하죠. 그러면 내가 그 이 먹고 하면서 계속 견성을 하기 위해서 밀어붙여요. 그런데 스님들 같은 경우 손 자르신 분 보셨죠? 손 자르거나 인도의 사두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은 손을 죽을 때까지 안 내려놓잖아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수행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강력한 의지력. 강력한 의지력. 이게 지금 작년에 그 코로나 스쿨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브런치북으로 이북으로 냈고,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로 이루어지는 이런 단절의 문제, 그리고 또 이 IT 기업들의 독주, 이것의 문제를 짚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출판사에서 그걸 책을 내자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트렌드가 너무 넘어가서. 그래서 메타버스 스쿨 혁명을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바로 의지력의 문제인 거죠. 저도 이걸 5개월 동안 쓰다 보니까 책을 5개월 안에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한 권 340페이지를 쓴다면은 100권 이상의 책은 읽어내야지 이 정도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하루에 300페이지짜리를 하루에 한 권씩 읽어나갔어요. 이건 막 눈물이 그냥 나와요, 저절로. 거기에다가 글을 마지막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번도 넘게 어레인지를 한 책이거든요. 정말 막 쳐다도 보기 싫어요, 원고 있는 쪽을. 그래서 원고가 다시 퇴고돼서 오면은 막 새벽부터 막 눈물부터 나와요. 그 새벽에 108배 하고 명상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다 안 돼서 뭘 했냐면 새벽에 108배 하고 산을 가서 가장 가파른 산을 찾아갔어요, 계룡산에. 거기를 그냥 이를 악물고 막 걸어가는 거죠. 그 우리 갱년기 여성들은 다 알죠? 얼마나 땀이 많이 나나, 이 갱년기에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데도 간 이유가 뭐냐면 화두를 뚫기 위해서. 이 상상력이 한계가 있어요. 이걸 치고 나가려면은
강력한 의지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듣고 집에 가실 때에 박문호 박사님의 그 뇌과학 특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펼칠 때는 강력한 의지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선승들도 그래서 소지까지 해가면서 이목고 화두를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thinking power예요. 생각의 힘. 근데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힘이 강한가요? 아니면은 그냥 엄마 어떻게 옷 흰색 사 검정색 사 엄마한테 물어보나요? 네, 정답 말씀하셨어요. 웃네요. 웃으시네요.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김밥 참치 먹을까 소세지 먹을까?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어떤 거예요? 딸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근데 애들을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본인이 그렇게 키웠죠. 엄마가, 아빠가.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놨어요. 요즘 애들 돈 엄청 좋아하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잖아요. 이 사회를 모든 것을 환전 가치에 기반한 상품 자본주의로 우리가 만들어 놨죠. 지금 애들 돈 없으면 나가서 뭐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쿠팡하고 마켓컬리 그리고 그 아마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이거 밖에 나가자니 코로나 걸릴 것 같고 집에 있자니 돈이 없어서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수밖에. 대전에서 지난 2주 전인가? 중학생이 2명 자살했어요. 하나에는 학원에 갔는데, 근데 둘 다 공통점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인데, 한 애는 이게 루머인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호적을 팠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너 공부 못하니까 호적을 팔 거야. 근데 걔가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아이래요. 그래서 얘는 학원에 갔다 그냥 뛰어내렸는데, 부모님들도 이제 집에 늦게 가시고 이러니까 애들이 학원을 계속 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끊임없이 다그침을 받죠.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왜 이것도 못해? 몇 년 전에는 전체 1등한 애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왜냐면 야, 만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거 2개 틀려서 어떡하냐. 애가 바로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선생님들 계시지만 자살 학생이 하나 나오면 학생부랑 학교는 완전히 총비상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부모님들이 와서 그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한테 사고사로 처리하게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들도 입 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상력, 아이들의 생각의 힘을 키워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엄마가 할게, 엄마가 해주는 대로 해,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해, 이래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최고 주가 올리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러한 회사들이죠. 그런데 그 구글의 세르게이 그 브론하고 그리고 그 레리 페이지 공동 CEO인데, 이 중에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론 같은 경우는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서. 근데 몬테소리의 핵심이 뭐냐면 자유와 자발성이에요. 그 교육에. 그리고 엄마, 아버지나 집안이 수학자, 물리학자들이라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하고 자란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상력이 앞으로 미래교육에서 왜 더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꿈꾼 대로 어때요? 밀어붙이는 거죠. 의지력으로. 아까 선승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이 선승들이 견성을 위해서 이 먹고 막 하고 올라가죠. 치달아 올라가다가 빵 뚫려요. 근데 이 스님들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그냥 한 번에 자기 앞에 문이 확 펼쳐진대요. 그러면서 꽃향기, 그리고 천지가 먼 광명의 바다에다가 꽃이 나부끼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계속하면은 그냥 간대요. 그 우리가 아유 제 머리에 꽃 꽂았네 미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승려들은 잡는 거죠. 이것이 환각 체험인 걸 알아요. 견성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즐거운 것이지만,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러한 훈련이, 이를테면 승려 선승들이라고 그냥 이 먹고 도만 닦지 않으시죠.
이 교종적인 이론도 공부하시죠. 이게 같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환각 체험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우리 구글 보면은 검색 단어 하나 하면 막 다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을까? 포털, 뭐 천리안 같은 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do it, 실행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게 성공한다는 것을. 그리고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교사들도 계시는데요. 교사들은 뭘 반드시 공부해야 되냐면 구글의 혁신훈련가 그룹들의 저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혁신훈련가 그룹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 미래교육 혁신 코드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 하나가 창의성이에요. 하나가 창의성. 근데 이 두 개의 문제라는 거, 이를테면 이 체리가 있는데 이 체리가 동글동글하니까 여기에 놓으면 어때요? 쓰러질까요? 그냥 서 있을까요?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안전하게 눕히려면 어떻게 될까? 밑에를 커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리의 디자인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불렀어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굳이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상상한 대로 do it 해버리는 거죠. do it. 그냥. 이게 바로 IT 기업 CEO들의 공통점이에요. 테슬라, 말할 것도 없죠. 앨런 머스크, 자기가 상상한 대로 왕복 우주선 만들어버렸잖아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핸드폰,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가 양이 적으면은 절대로 가지 못하고, 아까 제 아바타는 초기 형태이고요. 좀 더 나가면 지금 여기 작가님 계시잖아요. 작가님 얼굴 모습하고 똑같은 거. 엔비디아, 아까 포트나이트 만드는 그 게임 회사 그 젠슨 황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리얼 그 포토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이죠. 그래서 성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그 디지털 메타버스 속에서는 내 맘대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다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력, 그리고 아까 지혜의 증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이번에 여러분 제 양말 보셨어요? 혹시?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이 아주 핫한 색깔이잖아요. 요즘에. 이유가 뭐겠어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네. 선생님도 여기 초록색 딱 입고 오셨네요. 야, 네네. 30년 전에 만났어야 됐어요, 선생님. 네. 자,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제 출판 기념회 때 69번이 오셨었어요. 오징어 게임. 그 아내하고 구슬치기 하고서 아내가 지고 나중에 자살하는 그 캐릭터로 나오시는 분인데 그 부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소영 글로벌 이사예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그 출판 기념회 때 오셨었는데 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왜 하게 됐죠? 다른 얘기 하다가 양말 전에 초록색을 왜 얘기했지? 양말 이전에 상상력. 기억났어요. 내러티브. 오징어 게임 어디에서 플레이했나요? 어느 회사에서?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 조직을 또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를 잠깐만요. 그 구글 이야기 마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구글의 혁신훈련가 그룹들은요, 직원들은 그 디자인 싱킹으로 교육을 해요. 문제 해결 능력으로. 그런데 실질적인 리더 그룹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확 밀어붙이는, 그래서 뭘 줘요? 뭔가를 시도해서 실패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게 해서 선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선점하도록 만드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상상력과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학교 전체 교육의 목표도 완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 아바타와 나로 레드선 하는 거죠. 그 제페토에 들어가던 그 핫핑크로 폴짝거리다가 현실의 김은영으로 딱 왔을 때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거기는 거기 여긴 여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생활교육에 아마도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에 완전히 집중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제는 교사들이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큐레이터, 뭐냐면 북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북튜버라고 하는데 북튜버들이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고 교사들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정 그 방문이 다시 부활해내야 돼요. 왜냐면 그 홈스쿨링이 많아지잖아요. 가정이 더 위험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정폭력 제일 많이 누가 저지르겠어요?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장본인이 누구겠어요? 아빠죠. 아빠. 아빠는 가정폭력. 그리고 엄마는 뭐요? 아동학대. 아빠가 때렸잖아요. 엄마를. 분이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딸을 분풀이해서 학대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대체로 이 부모들이 특히 발달장애인 경우 ADHD나 아니면 뭐 지적장애, 학습장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부모는 다 아이들한테 어떻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 가정방문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 오신다면 막 떡해놓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제도가 부활이 돼야 돼요.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 애들 생활지도 하실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부모님 직업도 못 물어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상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여기 바닷가 나가서 고기를 잡는 아버지, 직업을 가진 아버지와 사무직 아버지, 공무원 아버지가 아이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원 아버지가 맨날 집에 안 들어와. 이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건 문제가 되죠. 근데 원양어선 타는 아버지가 맨날 집에 안 들어오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완전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구글 혁신 훈련가 그룹과 구글의 리더 그 교육 시스템을 선생님들이 이 교육 정책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시스템들, 이 상상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다른 그러한 저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상상력과 지혜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상상력,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그 여기 간포에서 쉽게 그 저기하기 어려운 음식들이잖아요. 다 어떻게 왔을까요? 이게 택배로 왔겠죠. 그죠? 근데 이 택배가 오기까지는 쿠팡이라는 플랫폼, 그죠? 그리고 또 뭐 아마존이라는 플랫폼들을 거쳐서 오는데 앞으로 이 푸드하고 에듀케이션은요, 미래 우리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먹거리 이거 유기농이에요. 체리 했는데 체리 때깔 좋게 하려고 농약 묻은 건데 유기농이라고 아마존에서 얘기하니까 홀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내가 봤죠. 근데 기업들은 목표가 뭐예요? 이윤 추구예요. 모든 정당들의 목표는 뭐예요? 정권 획득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 책에서 손가락이 있죠? 클릭하는 우리의 손이죠.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무섭냐면 저는 정말 무섭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홀푸드라는 유기농 그 푸드 플랫폼을
선점했어요. 얘네가 샀죠. 그리고 헬스, 우리 건강식품, 그리고 신약, 약품, 거기에다가 얘네가 더 무서운 게요. 이러한 것들을 유통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제약품 유통하는, 그것도 접수했어요. 거기에다가 인도에다가는 우리나라 그 마켓컬리나 쿠팡과 같이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 배달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인도 정부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도 따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먹거리를 그들 기업에다가 우리가 그 독점권을 주게 되면 우리가 결국 죽는 거죠. 아이가 그 우유를 먹는데 나는 3만 원밖에 없는데 우유값을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하면 얼마로 올릴 수 있어요? 6만 원으로 올릴 수 있죠. 근데 난 3만 원밖에 없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독점과 독재가 이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페이스북 있죠. 이 페이스북의 유저가 30억이에요. 30억. 지금 뭐 28억 몇 천인데 30억. 우리 전 인류 세계의 그 처음에 인류가 몇 명으로 시작했을까요? 이 세계 인류가 몇 명? 10,000명으로 시작이 됐대요. 물론 아담과 이브 2명으로 시작은 했겠죠. 그런데 10,00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그 페이스북의 유저만 30억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런 대제국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세관원들이 와서 세금 내세요. 또다시 독촉장 날라오잖아요. 근데 여기 페이스북의 앞으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그 서비스는요. 구독료를 내야 돼요. 유튜브 보시잖아요. 저도 프리미엄이거든요. 한 번에 9,900원인가 구독료 내잖아요. 자진납세예요. 자진납세. 생각해보세요. 30억 명이 매달 10,000원씩 자진납세 한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가두리 양식 있잖아요. 가두리에 가둬서 절대 내놓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이 굉장히 위험한 게 데이터를 일단 우리가 걔네 저기를 데이터 센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걸 딱 가두고서 절대로 내놓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우리가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주 왕복선을 만들려면 뭐가 많이 돼요?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떠야 돼요. 근데 인공위성 선생님 드론 하시니까 잘 알죠? 어떤 위험이 있어요? 인공위성이라는 게. 그렇죠. 부닥치는 거 이외에 드론 띄우면 군사 시설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완전히 군사력까지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난다는 건 미국과 한국의 전쟁이 아니죠. 이제는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 간의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부 간에. 그리고 플랫폼과의 싸움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이 학교 안 가는 거 상상할 수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죠. 근데 뭐가 딱 멈췄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게 바로 이만한 캔 하나 정도의 코로나균으로 지금 온 세계가 싹 스탑이 된 거예요. 스탑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시스템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에 슬로건을 내걸었죠. 교실을 집으로.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이 됐죠. 저는 그래서 빌 게이츠를 많이 의심하죠. 왜냐면 백신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솔루션 가지고 있죠. IT 기업의 솔루션 빼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선생님들 뭐 나 있으며 오피스 365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글로벌 패스포드라고 해가지고 아예 40개국 언어로 그냥 핸드폰처럼 생겼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 공부를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패스포드 안에는 당연히 누구 관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겠어요? 기업의 관점이에요. 이걸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많이 파느냐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뇌당하는 거, 우리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게 일반 민주주의보다 뭐가 더 심해요? 세뇌가 심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분만 더 하면 되겠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이 디지털 메타버스로 인한 디스토피아를 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디지털 메타버스, 아까 뭐 SNS 저도 매일 페이스북으로 올리지만 너무 편하잖아요. 나의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이 책도 어때요? 그 SNS에 올려서 제 책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주세요. 막 이렇게 스스로도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편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종속당한다는 거죠. 여기 안에 점점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지를 못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 왔다 가셨는데 이 교사들과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아까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내러티브, 영화에서는요. 내가 선생님을 딱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왜 때렸는지 이전에 과거로 또 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남자애랑 싸웠는데 둘이 친해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때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보다 더 중요한 게 영화의 기법에서는 내러티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정말 문제라고 보는 게 우리가 아바타가 돼서 디지털 메타버스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나의 행동을 내러티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뛰는 건 얘가 하고 소리쳤기 때문이라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비연 설명을. 편해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나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때와 이렇게 행동한 걸 내가 설명할 때는 진실과 거짓이 어때요? 혼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한 행동, 여러분 요즘에 여기 강 기자님도 계시지만 어제 뭐 날짜를 착각하셨다고, 또 어떤 분은 어제가 11월 11일인 줄 아셨다고, 이걸 그냥 자기는 스스로 확실하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진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악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서 이것의 결론이 뭐겠어요? 분열이에요, 분열. 정신분열. 정신분열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미친년, 미친놈이라고 불렀고, 현실 세계에서 그 활동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미쳐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위드 코로나 되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밀접하게 만나잖아요. 요즘에 좀 특별한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혼자 떠들라고 초대된 자리니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라 선생님들이랑 셋이 커피 먹는 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막 떠들고 있다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제가 요즘에 주로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원래도 크레이지였지만 이게 더 심각화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남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지,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라고 말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현상은 후자. 왜? 말할 틈이 없었던 거죠. 다들 고립되어져 있었어서. 그리고 이슈가 선생님들하고 이 자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막 커피 얘기하고 있고 선생님은 롤케이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같이 있고 같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소통할 수 없어요. 소통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특히 아이들과 부모님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애들은 이미 외계인이에요. 걔네들은 호모, 메타버스, Z이죠. 요즘에는 걔들을 알파 세대라고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그들은 우리가 보았던 ET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편해지세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비전을 갈 수가 있고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디지털 메타버스라는 것은 인간들의 욕망, 특히 상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욕망 덩어리다. 하지만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나요, 없나요? 거스를 수 없어요. 가긴 가야 돼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을 하자? 손가락을 잘 놀리자.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그래서 우리가 음량, 추역에 보면 이름, 이량이 나오고 있죠. 한 번은 양하고 한 번은 음하고 디지털 세계에 갔다가 그리고 내추럴 메타버스의 세계에 왔다가 그러면서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죠. 왜? 지식이 필요한가요? 외우는 지식이? 필요 없죠. 왜? 핸드폰 있으면 모든 지식이 나와져 있어요. 얼마 전에 메타 인지학습이 막 붐을 이뤘었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가 없죠. 메타 인지학습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를 알아야지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인데 굳이 그걸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이거 핸드폰 보면 다 나와져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학교에서도 학습 형태가 프로젝트 체험학습으로 완전히 예전에 우리가 수련교육이라고 했던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이 부모님들은 일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삶의 품격을 가르쳐 나가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예천에 초관정이라는 곳에서 초관 권문회 선생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쓰셨어요. 대동운보 군호. 그 보물 878호이고요. 초간일기가 879호. 그리고 사랑채가 또 보물이에요. 한 집안의 보물이. 그 집이 500년 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가훈이 뭐냐면 적선지가 필요여경입니다. 이번 그 출판기념회 할 때 저희 제자, 첫해 제자가 지금 48살이거든요. 그 삼성 SDS에 있는 친구가 이 와인을 12병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몰랐고 어우 비싼 와인이야? 고마워 이랬죠. 저도 뭐 속물이잖아요. 비싼 거라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가운데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뭘 하고 있냐면 바랑을 메고 가고 있죠. 이분이 러시안 잭이라는 실존 인물이래요. 그래서 100년을 살았어요. 100세를. 근데 100세를 살 동안 바랑에다가 우리 스님들 지고 다니면서 뭐든 꺼내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나눠주는 삶을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러시안 잭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권문회 선생님의 고택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가훈을 가지고 있어서 6.25 때 인민군한테 점령당했었대요. 예천이. 근데 인민군 사령관이 와서 제사 지낼 때 촛불 가리시라고 오늘 공습 있다고 와서 공소원이 읍하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곳이 지켜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메타버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나누며 사는 삶.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실험을 하느라고 1년 동안 텃밭을 한번 해봤거든요. 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 푸드와 에듀케이션이 미래 그 교육의 정말 그리고 인류의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급자족적인 텃밭 라이프를 이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큰 것도 아니고 여기가 한 3평 되나요? 3평 정도. 네, 주말농장 2평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그 비트 마련했으면 이 집에 시금치에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걸 기프트 이코노미라고 해서 선물 경제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 제자가 이걸 줘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나누며 특히 이 러시안 잭으로 가치를 나눴고 초간정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그 집안의 삶의 가치를 나누면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걸 또 누구한테 나누어 줘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 교육에 있어서 바로 이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교육, 학교 혁명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반가워요.
혹시 네네. 네, 앞으로 그 2022년의 트렌드가 네네네. 나노 사회로 간다. 네네. 그죠? 나노 사회는 10억분의 1의 어떤 우리가 삶 자체가 네네. 단편적으로 다 네. 흩어진다. 네. 네, 그런 사회인데 네. 지금 이제 아까 학생들 얘기가 네네. 자꾸 고립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사회가 자꾸 온다. 왜냐하면 이기적이 네. 나노 사회 자체가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혼자 살고 네네. 혼자 이렇게 저기 가족 간에도 네네.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격리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사회는 더 피폐해지지 않느냐. 네네. 그죠? 네.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네네. 그냥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도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네. 가장 우리가 감수성이 뛰어난 이게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장 네. 저거 하지 않겠네. 그때 네. 이 공동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근데 걔들한테 공동체가 먹힌다니 안 먹히잖아. 먹히죠. 왜냐하면 그걸 시스템화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교육 정책이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시간도 짧고 또 대상자가 달라서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가 수련 교육 예전에 애들 수련회 갔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뭐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뭐 밧줄 타고 막 이러면서 호연지기 기르고 했는데 그러한 교육의 장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기숙사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요. 지금 벌써 내년 정도에는 거의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저 학교 다녔을 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교 공간도 유휴 공간이 엄청 많아요. 저희 대전 집 앞에 갈마중학교가 거기도 뭐 1000몇 명 있던 학교인데 지금 7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다 놀아요. 교실 같은 데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해보니까 부모랑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부대끼는 게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되게 훌륭하게 컸어요. 제가 훌륭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모님이 6학년 때 저를 내보내셨어요. 언니랑 자취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디를 가도 겁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새벽부터 막 밥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야, 나 정말 스마트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화장품을 놓고 왔어요. 집에다가. 그랬는데 목욕탕에 로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진 파운데이션 하나 팩트 하나 있길래 그걸 섞어가지고 바르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자취를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없는 게 대부분이야. 부모 용돈 1000원 주시는데 차비가 500원 나가거든요. 선생님한테 맨날 빠졌어요. 준비 안 해온다고. 근데 그런 데서 문제 해결력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부모를 떠나면 애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확대되어지면서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 정신 해 나가고 지금 대안학교 같은 데에서는 텃밭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동안 필기구를 선물했잖아요. 이제는 농기구를 선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예 내년부터 이제 제가 이 교육 비즈니스에 좀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주에 참나무 부자 삽자루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삽자루와 3개 있는 갈고리 뭐 이런 걸 맞춰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예 텃밭을 그러한 주말 교육 공동체로 읽어가는 그러한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작게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뭐가 돼요? 하나의 샘플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간포나 아니면 경주, 산내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지역재생 활동들이 선생님도 엊그제 나가서 발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이게 점점 번져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 책을 다른 언론 플레이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워킹 투 코리아라는 글로벌 미디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기사를 넣어서 바로 다음날 톱 기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부모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가야지. 우리가 생태환경 중요하다고 하지만 생태환경 중요하다고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건 아이들 지금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기 수돗물 좀 잠깐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이거 이전에 피터 디아만디스의 그 컨버전스 2030이라는 책을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에 푸드하고 에듀케이션 파트를 그 잡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 발표할 때 책을 어쨌든 푸드 책을 80만 원어치를 샀어요. 한 번에. 그래서 그 책을 미친 듯이 읽어댔어요.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 교육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모든 걸 교육으로 풀으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책들을 지은 사람들이 대체로 문화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의 관점인데 10년 안에 전쟁을 똑같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전쟁이 난다. 그리고 뭐가 와? 전쟁 뒤에 에덴 동산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인간 싹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환경에 최적화되어진 이 개체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놀란 게요. 다 똑같아요. 이 관점이. 그게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3차 대전에 무슨 무기를 쓸까요? 하고 인터뷰 딱 했죠. 그랬더니 모르겠다. 하지만 4차 대전에 쓰여질 무기는 뭔지 안다.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를테면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 이를테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석기 시대, 왜 이 도구로 시대를 구분하는지 아세요? 구석기 시대에는 돌도끼 가진 사람이 부자였고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 가진 사람이 부자였고 철기 시대에는 그 철기를 가지고 무기 만들어서 정복전쟁에서 또 권력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 인류의 가장 발달된 도구가 뭐예요? 디지털이죠. 그래서 IT 기업들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커버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걔는 거의 이제 그 메타라는 회사 발족했고 그리고 호라이즌 서비스가 완전 일반화되면 호라이즌 서비스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이 아바타가 아까 제페토는 다리에서 깡총깡총 걔들은 주로 이렇게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이 호라이즌은 밑에가 없고 이렇게 유령들 옛날 기억나시죠? 유령. 이게 밑에가 꼬리 같잖아요. 그 형태로 돌아다닙니다. 네, 이 호라이즌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분열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브레이크를 누가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어려워요. 이제는. 그리고 원래 태초에 교육이 왜 생겼어요? 부모가 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5살 때 아이한테 총 쏘는 걸 가르쳤어요. 해밍웨이한테. 그래서 직접 짐승을 잡아,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게 해요? 먹거리로 이용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해밍웨이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먹고 우리가 수렵어로 채집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밍웨이 야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부모님들한테 다 가정교육 배웠잖아요. 꽃감 깎는 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제사 때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다 부모님들한테 배운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품격 있는 일상의 부모들의 아이 가정교육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 미래교육의 대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대안교육 선생님 다 해왔잖아요. 학교에 대안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영수사과 이 대학 가는데 입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치우쳐져 있었던 거죠. 없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저도 책을 썼지만 그것을 다시 정책적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 부모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육의 학습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우리 네이버 없었고 그리고 구글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것이 상식이 되었고 지식이 되었잖아요. 심지어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뭐로? 수행적 관점으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하면서 3년 동안 한 게 침대 정리하는 걸 3년 했어요. 그걸 연습을. 이제는 침대를 정리 안 하면 못 견뎌요. 이게 바로 교육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이거해 저거해가 아니라 내버려 두되 부모가 어떻게 해요? 정말 훌륭한 품격을 가진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주말에 애들 데리고 텃밭 가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농사 짓고 나눠 먹고 뭐 보고 배우겠어요. 다 부모 보고 배우죠. 저의 지금의 정체도 다 부모님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겸손입니다. 첫 화두에 제가 했듯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군가 걷는 길을 따라 걷는 것도 좋다. 하지만 주로 우리는 누구를 내세요? 나를 내서서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쪽 길로 가야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냥 가보는 거죠. 여기 간포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계신 그 경주몽, 그 박 팀장님, 임무돌 원장님, 그리고 또 박 팀장님이 또 간포 서삼란 원장님한테까지 로컬 크리에이터 그 수업 때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간포를 발견했고, 특히 저번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목욕탕 제가 그때 수업할 때 그런데 이렇게 재생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게 딱 정말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와, 여기는 너무 젊은 곳이구나, 간포는 라고 생각을 했고, 이곳 자체, 이 간포라는 동네 자체가 바로 우리의 학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공동체적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가면은요, 그게 바로 나노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이 손가락이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켓컬리의 남해에서 펄펄 뛰는 회를 아침부터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꽝꽝 오른 동태를 먹어도 부모가 그 3,000원짜리 동태 한 마리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건강히 살아가면은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 지역 또한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간포 메타버스입니다. 간포의 메타. 나 같으면 그래, 박수를 쳐야죠. 네네. 우리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이죠. 자, 질문은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